네,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서 핵무기 도발을 감행할 때 210만 명이 사망하고 770만 명이 부상당할 것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정부가 미국과 FTA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를 했습니다. 자,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김관옥 계명대 교수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서울 인구가 보통 한 1,000만 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나요? 예, 그런데 좀 추석 연휴에 듣기가 좀 거북한 자료입니다. 서티에이노스가 북한이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해서 실제 핵 공격을 할 때 사망자가 이렇게 나왔고 뭐 부상자가 이렇다. 거의 서울 인구와 비슷한 인구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는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분석을 어떻게 한 겁니까? 이 38로스라는 것이 이제 미국에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국제관계대학원에 있는 하나의 기관인데요. 예. 여기가 이제 북한에 대한 자료, 뭐 정보, 분석 이런 능력이 굉장히 좋고 장기간에 걸쳐서 지금 해왔는데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이런 결과를 내놨어요. 그런데 예. 이것이 뭐냐면 핵무기 효과 컴퓨터라는 부분이 이제 이 결과를 도출한 것인데 여러 가지 변수를 넣습니다. 예컨대 핵탄두의 수, 그다음에 탄두의 용량, 그리고 도시의 면적, 그다음에 인구의 수, 인구 밀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쌓아서 얼마나 이제 정밀도가 정확도가 높으냐 그 여러 가지 변수를 해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인데 이것이 이제 최대치로 따지고 보면 이 두 도시에서 서울과 도쿄 두 도시에서 약 210만 명이 사망을 하고 770만 명이 이 부상을 당한다는 그런 아주 뭐 참혹스러운 끔찍한 결과가 지금 예고가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자료를 넣어서 도출이 된 건데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이게 북한이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본인의 피해도 굉장히 클 거 아닙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본인이 이긴다고 확신이 들 때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공격을 감행했을 때 방어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전쟁인데 북한이 지금 미국을 상대로 지금 계속 도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일단은 정치 선전, 프로파간다의 차원에서 지금 도발을 하는 것이고 공격이 최상의 방어라고 생각하고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해서 북한이 이긴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뭐 군사력으로 봐서는 중국보다도 미국이 훨씬 5배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지금 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워게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산술적인 수치로서는 그렇게 나오지만 전쟁은 상대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격할 때는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핵이라는 것은 가공할 만한 죽음의 무기고 일단은 핵이 30km 전방에 터졌을 때 우리 어떤 사람이 본인이 죽는지를 모르고 그냥 없어지는 것이 그만큼 위력이 상당히 강한 것이 핵이기 때문에 이런 산술적으로 38로스에서 얘기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이런 것들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공격을 할 때 이런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 급변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 전에 개전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전포고를 하지 않아도 어떤 포의 어떤 이런 것을 열고 그리고 다시 휴전선 근방으로 대치선선이 형성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일주일 정도는 알기 때문에 어차피 개전이 일어나면 동시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력으로는 지금 도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 다만 지금 북한이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런 노림수가 상당히 크고 북미 직접 대화를 원해서 앞으로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그리고 여기와 곁들여서 체제 수단, 체제를 어떻게 보면 북한의 어떤 김일성,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어떤 전략적 수단이라고 봅니다. 가능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추석 연휴에 이런 분석을 들어야 하니까 기분이 뭐 많은 이들 편치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미국 중앙정보국 CIA 관리입니다. 이용석 부국장 보고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김정은은 이성적인 사람이다.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김정은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의도가 뭡니까? 이게 김정은을 조금 약간 구슬려서 대화를 시도하려는 의도인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도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CIA 부국장이라는 자리가 갖는 어떤 무게감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디서 나오냐면 정보죠. 누적된 정보, 자료 뭐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인데 충분한 그런 이렇게 발언을 할 필요성도 있겠지만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정보가 어느 정도 들어왔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 김정은도 김정은 정권을 유지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 예. 즉 가진 게 굉장히 많죠. 이게 3대를 누려온 권력인 것이고 이것이 전쟁을 한다 그러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대칭성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전쟁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합리적 이런 성격이 행태가 예상된다는 얘기죠. 예. 이 얘기는 저는 이거를 북한에만 지향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내 어떤 매파들에게도 좀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즉 김정은도 이 대화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공격적인 어떤 무력이라든가 이런 군사적 수단을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예. 절대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선상에서 지금 우선적으로는 사실 대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내부적으로 좀 확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그래서 예. 미국 국내용의 어떤 성격과 북한에 대한 성격, 즉 둘 다 어떤 대화의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예. 이 부분을 미국의 CIA의 어떤 부국장이 얘기했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위기 상황이 양쪽에서 고조가 돼 있다. 네. 즉 양쪽을 일정 부분 톤다운 시켜야 될 필요성도 미국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또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용석 부국장보가 있는 곳이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정 교수님, 이 김정은의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의 최종 목표는 한반도 주한미군 철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김정은의 행동에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해 줄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역설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박정희 정권 때 핵을 만들려다가 핵을 포기하고 예. 우리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서 NPT에 가입을 한 그 순간에 북한은 러시아, 소련의 도움으로 오늘날 핵과 미사일을 가지게 됐지 않았습니까? 예. 이런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북한이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적인 의도였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 소련 같은 경우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어떤 양대 패권의 어떤 경쟁 구도로서 북한을 사이에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상당히 중요한 존재고 우리 한반도, 우리 남한은 미국과 일본의 상당히 중요한 이런 혈맹적인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예. 북한이 지금 궁극적으로 노리는 것은 휴전협정의 당사자끼리 서로 대화를 해서 한반도의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국과 계속 공격을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대화 제의는 전혀 반응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특히 남한 당국은 북한과의 대화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것은 휴전협정 당사자가 중국과 그리고 미국과 북한 3자가 휴전협정을 했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것은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나와라. 예. 그래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체결을 하고 그 대신에 평화협정이 체제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이미 이제 중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예.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그리고 한반도 당사자끼리 우리가 통일을 논의하겠다.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논의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지금 핵과 미사일을 개발을 해왔고 지금 북한이 계속 미국을 압박하는 것은 대화의 광장에 나와라 이런 뜻입니다. 예.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상황 이제 여러 가지 운전자론이고 패싱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정부의 이제 여러 가지 역할이 사실은 한계적인 그런 상황에 지금 그러니까요. 봉착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전략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그런 오늘의 지금 시점이라고 봅니다. 예, 저희가 그 이용석 부국장보의 발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올해 상반기에 이 기구가 만들어졌고 또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방식을 논의하는 기구라서 하나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부국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 이제 언제 도발할 것인가에 대한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부국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0월 9일이 미국의 연방 공휴일이다. 콜럼버스 데이니까 그때 아니면 뭐 10월 10일 쌍십절은 계속 나오는 말이지 않습니까? 북한의 도발 가능성 시점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9일이 미국의 콜럼버스 데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 공휴일인데 그때 해서 이제 국경일에 좀 뭔가 이렇게 압박을 미국에게 가할 것이냐 아니면 예. 10월 10일은
이게 노동당 창건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 북한의 의미 있는 날인데 이제 이때 이제 도발을 하느냐의 문제인데 예. 뭔가 이제 징후가 있으니까 아마 이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도 분석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 저는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외무상이 그 당시에 이제 유엔 총회에서 얘기할 때 예. 어떤 도발을 얘기했냐면 태평양 선상에서 핵실험을 한다.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은 뭐라고 했냐면 상상한 거 그 이상.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어떤 도발이라는 것이 규모가 일정 부분 에스컬레이션이 됐어요. 굉장히 커서 이제 조그만 도발로는 의미가 없게 돼 버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도발의 의미라는 것은 곧 뭐 태평양 선상에 하건 뭐 ICBM을 쏘건 간에 굉장히 사실은 미국에 위협을 주는 그런 요소로 다가올 것인데 예. 그렇다 그러면 미국도 실질적으로 가만히 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바로 군사적인 충돌, 물리적 충돌이 예상이 될 수 있는데 예. 이것을 실질적으로 그 정도 어떤 수준의 도발 규모로 도발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저는 회의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는 미국과 직접적 충돌이 굉장히 지금 예상이 높아지고 있고 네. 미국도 그런 상황을 지금 굉장히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것이 뭐 희망사항일 수도 예, 예. 있지만 어쨌든 좀 발생을 안 하고 진정 국면, 지금 상당한 위기 국면입니다. 이 위기 국면을 어떻게 하든 진정 국면으로 대화 국면으로 좀 끌어내리는 네. 그런 노력들이 지금 뭐 여러 주변국이라든가 북한, 미국 간의 어떤 그 사이에서도 좀 벌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상은 쉽진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김관원 교수님과 약간의 이제 다른 그렇습니까? 포인트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예. 북한은 미국의 답변이 있을 때까지 지속적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예. 미국이 지금 북한을 공격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쌍십절 같은 경우에 이제 도발했던 어떤 적기라고 저는 이제 판단이 되는데 예. 우리가 여기에 대비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물론 ICBM급에서 2,000km 이상 괌 주변에까지 떨어뜨릴 수는 없을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바로 즉각적인 미국의 응징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거기까지는 원하는 시나리오는 아니다. 다만 국지적이고 아주 약한 도발, SLBM이라든가 이런 아주 소형 뭐 한 200km 정도의 그 고사각을 쏴서 예. 직격탄을 하늘로 올리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의 직접적인 위협보다는 북한이 이만큼 지금 핵과 미사일의 어떤 개발을 진전 속도로 나가고 있다. 예. 이거에 대해서 미국이 여기 협상에 나서라 이런 촉구하는 의미에서 대외적인 선전의 의미에서 도발을 할 가능성은 저는 상존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의견이 이제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북한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비밀 경찰 조직입니다. 국가보위성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평양을 일주일 이상 비우는 사람은 구속하겠다. 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핵 미사일 도발 이후에 북한 주민 통제가 상당히 강해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왜 그런 그러니까 걸까요? 일단 이제 핵 실험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IRBM 뭐 이런 것들을 쏴고 나서 이제 긴장감이 굉장히 최고조로 올라갔죠. 예. 이 최고조로 올라갔다는 것은 미국의 어떤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거를 이제 내부적으로 알려주는 것인데 예. 그렇게 해서 통제를 함으로 해서 내부의 그 단결도 이제 최고조로 올라간 것입니다. 다시 예. 얘기하면 그 어떤 때보다 지금 한 5, 6년이 됐어요. 김정은이 이제 집권한 지 네. 가장 통제력이 강한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외부와의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게 될 경우에 내부의 어떤 통제력도 최고조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런 상황을 연출하고 이런 상황이 극단적인 어떤 상황에 갔을 때 문제 해결을 되면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영웅시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그 상황을 이제 예견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네네.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쨌든 통제력을 강화해서 만에 하나 뭐 미국의 어떤 군사적인 어떤 공격이 있을 때를 대비하는 그런 차원인 것이죠. 예. 과거에도 우리가 69년도에 소련이 중국을 핵 공격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무택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지하 도시를 팝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모든 중국 북경 시민들을 이제 모빌라이즈하는 그런 것들을 해서 통제를 강화했는데 예. 아마 이런 상황도 유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이제 좀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FTA 개정 협의가 어제 밤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개정 협상에 합의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 과정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한국에 대해서 FTA 개정 협상을 하겠다. 수차례. 근데 우리 정부가 굉장히 당당하게 맞섰기 때문에 그렇게 될까 이런 의구심을 품은 분들도 꽤 계셨거든요. 글쎄 그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고 개정을 어차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개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개정을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이 FTA 협상 개정 과정인데 그때 당시에는 국민적인 어떤 감정을 해서 정부에서는 미국이 그렇게 원해도 우리가 하지 않으면 협상이 서로 합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맞는 겁니다. 정부가 그렇게 얘기한 것도 우리가 협상을 응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다만 이것이 국가 간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미국에서 강력하게 무역 불균형을 핑계로 해서 여러 가지 뭐 자동차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국에서 강력하게 정부 차원에서 협상을 요구해 오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요즘 뭐 안보적인 국면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지금 굴러가기 때문에 협상을 이제 해서 물론 양국이 협상에 대해서 개정에 합의를 하면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통상 절차법에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절차가 있고 국회에서 결국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무역 촉진 권한법에 의해서 90일 전에 의회에서 통보해서 의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합의를 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양국 간의 협상을 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타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 개정 협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은 한국 정부는 이거를 진상조사부터 하자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개정에 동의를 안 하고 진상조사해서 진짜로 무역 불균형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자.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미치광이 전략으로 그냥 폐기해버린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약이나 협정이라는 것은 한 국가나 두 국가 전체가 부정을 해버리면 폐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폐기를 압박으로 해서 폐기할래 아니면 개정할래. 뭐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하라는 거였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개정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를 폐기했을 때 오는 부담이라든가 특히나 지금 안보 상황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한미 FTA가 폐기가 될 경우에는 한미 동맹 전체가 좀 위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개정 쪽으로 선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추석 민심도 알아보려고 했는데 마지막에는 짧게 두 분께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차례 지내셨잖아요. 그럼 이제 전문가분들은 그 추석 그 밥상머리라고 하잖아요. 어떤 대화를 오갔고 거기서 어떤 민심을 확인하셨습니까? 아무래도 뭐 지금의 상황에서는 안보 이슈가 가장 이제 뭐 우려가 컸죠. 그래서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해결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제 논의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적폐청산.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리고 이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대한 부분들 누가 어느 당이 승리를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논의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이게 또 적폐청산과 정치 보복의 미묘한 갈등도 있는 것 같아가지고요. 장 교수님은 어땠습니까? 적폐청산과 정치보복 문제는 정치권의 저는 화두라고 봅니다. 다만 국민들이 여기에까지는 아직은 미치지 못하고 국민들은 결국은 본인들의 생명 안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국민들이 장 교수님은 가족들입니까? 밥상 민심을 확인하려고 해서. 네, 우리 친인척들 같이 모여서 이제 차례를 지내는데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쟁이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면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나.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는 전쟁 경험 세대 아니겠습니까? 초등학교 때 전쟁을 경험하셨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전쟁에 대한 공포심이 상당히 강하다. 다만 어린 우리 그 전후 세대들은 전쟁에 대한 공포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없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문제고 특히 거기에 경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반적으로 하고 여기에서 뒤따라오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이것을 잘 처리를 해야 될 텐데 이런 걱정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정치가 똑바로 해야지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는 결국은 마지막으로는 정치로 가는데 결국은 정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엔 정치를 잘해라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자, 쉬일 날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김관옥 계명대 교수님이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